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 광주를 방문해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 호남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라며 호남 민심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원한 지 사흘 만에 서울대 병원이 순조롭게 회복 중이라며 치료 경과를 직접 밝혔습니다. 습격 피의자 김모 씨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쌍특검 법안이 오늘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 요구권을 의결할 전망입니다.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이 80%가량 복구 작업을 마친 상태로 공개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담장을 훼손한 이들에게 복구 비용 1억 원가량을 청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고궁 담장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정치권은 완전히 다른 각자의 사정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당대표가 피습을 당해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응급 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걸 두고 당대표의 의전으로 마땅하다, 아니다, 이러다 부산 민심 다 잃는다는 논란으로 신당을 준비 중인 이낙연 전 대표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우선 창당을 미루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이준석 신당으로 간다는 당협위원장들의 줄 사태로 정신이 없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야당의 심장이라 불리는 광주를 찾았는데 역시나 기존 정치권 문법과는 다른 차별화된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5.18 민주화 묘지가 아닌 청년운동의 발원지를 가장 먼저 방문한 겁니다. 또 호남에 대해 죄책감이 아닌 존경심을 갖고 싶다고, 호남에서 당선되고 싶다고 했죠. 오늘 뉴스 7은 정태진 기자의 보도로 문을 열겠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한동훈 위원장이 5.18 민주묘지에 입장하고 민주항쟁 추모탑에 참배합니다. 한 위원장은 5월 정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라며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제가 반대하면 이 장면을 트십시오. 헌법 전문에 이 5.18 정신이 들어가면 우리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은데요. 앞서 학생운동 발원지인 광주 제1고를 찾은 한 위원장은 1929년 정신을 기리고 본받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의자에 올라 연호에 화답한 한 위원장은 호남에 대한 마음은 진심, 죄책감 대신 존경심을 갖고 있다며 진정성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당의 승리이기 앞서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과 한 위원장에 대한 살해 협박 등이 이어지면서 이곳을 포함한 동선 곳곳엔 경찰 인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어 어린 시절 초등학교를 다닌 충북 청주를 방문해 민심의 바로미터라며 중도 확장에 나선 한 위원장은 내일 경기도 수원을 찾아 수도권 표심 잡기로 본격적인 총선전을 이어갑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어제 허은하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에 참여하기로 했죠. 내일은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등 13명이 무더기로 신당에 합류합니다. 당협위원장은 다음 총선에서 그 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나갈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말입니다. 종이 입당 원서 한 장 없이 당원 모집 하루 만에 2만 5천 명 이상이 가입했다는 이준석 신당. 과연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 열풍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허은하 전 의원에 이어 문병호 영등포갑 당협위원장과 천강정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도 내일 탈당을 선언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 합류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영근, 한광원 전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두 13명이 신당행을 택했습니다. 양당 정치가 이제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로 지나치게 대립적이고 국민의 민생을 해결하는 데 무능하다. 개혁신당은 온라인 당원 모집 하루 만에 2만 5천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종이 입당 원서를 한 장도 받지 않고 창당 기준을 넘긴 건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자평했습니다. 정당법상 창당을 하려면 전국 5개 이상 광역자치단체 시도상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이 모여야 하는데 이준석 신당 측은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창당에 필요한 요건을 다 채웠다며 행정 절차를 거쳐 1, 2주 내로 창당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준석 신당의 현역 의원 10여 명이 참여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초반 기세가 계속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총선을 100일도 채 안 남긴 시점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병상 정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서울대병원 전문의가 직접 수술 경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이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가게 된 배경을 설명한 게 부산대병원과 말이 달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 자세히 살펴봐 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이 대표가 입원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승호 기자, 서울대병원이 그간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브리핑을 안 했잖아요. 왜 갑자기 바뀐 겁니까? 예, 언론 브리핑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동의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만큼 이 대표 회복됐다는 얘기인데요.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혈관외과 전문의는 취재진에게 직접 이 대표 수술 경과를 발표했습니다. 순조롭게 회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칼로 인한 외상의 특성상 추가적인 손상이나 감염 그리고 혈관 수술한 부위 합병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과는 조금 더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대표는 오늘 점심부터 병원에서 제공하는 미음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소 느릿느릿하고 목소리도 쉬긴 했지만 의사소통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병원에서 마주친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오늘이 이번 사흘째이긴 하지만 총선에 100일도 채 남지 않아서인지 언제부터 당무를 시작할 수 있나 이것도 관심입니다. 예, 일단은 이 대표 회복에 집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가 입원한 서울대병원 VIP 병실에는 의료진과 배우자 김혜경 씨 등 극소수만이 제한적으로 출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병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약 2주 정도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당장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나 인재 영입 등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수술을 마치고 의식을 찾은 뒤 서둘러 당무에 복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병상 정치가 시작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김모 씨는 구속됐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처음으로 입을 연 김 씨는 8쪽짜리 변명문을 경찰에 제출했으니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된다고 남의 얘기하듯 밝혔는데 알고 보니 범행 전부터 미리 범행 동기와 그 심경을 적은 문서를 들고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잡혀서 처벌받을 걸 미리 작정하고 있었다는 게 되죠.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60대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김 씨는 고개를 치켜들고 취재진 앞에서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 씨가 변명문이라고 이름 붙인 이 문서에는 범행의 동기와 심경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놀라운 건 이 문서가 붙잡힌 뒤에 자필로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범행을 저지를 당시 이미 컴퓨터로 작성한 한글 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범행을 계획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변명문이라는 명칭을 쓴 것 같아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이런 후회 같은 것은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법원은 영장 심사가 끝난 지 2시간 20분 만에 김 씨를 구속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범행 내용과 범행의 위험성,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게 영장 발부 이유입니다.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한 가짜뉴스에 강경 대응하기로 했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이송된 건 특혜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부산대병원에서 이송을 요청해 왔다고. 부산대병원은 그런 적이 없고 헬기로 이동하기 위험할 정도로 위중하지는 않지만 이 대표의 가족들이 원한다니 이송을 해준 것이라고 밝혀 논란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응급 헬기 운영 매뉴얼엔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이병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피습 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가족의 요청이 있었다는 민주당 설명에 더해 서울대병원 측은 목 부위 부상이 치명적이라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런데 부산대병원 측은 먼저 전원 요청을 하지 않았고 수술 준비 중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더욱이 민주당 지도부 요청에 이례적으로 이송하게 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수술을 하려면 동의를 받고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전달을 하니까 당하고 이제 그 비서실장님하고 다 같이 계셨거든요. 저희한테 얘기한 게 이제 서울대병원 가겠다. 헬기 이송도 논란입니다. 응급 의료 헬기 운영에 관한 매뉴얼에 따르면 긴급한 환자 의료기관 전원의 경우 의료진이 요청하고 동승하면 헬기를 띄울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의료진들은 위중한 환자도 헬기를 못타는 경우가 많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 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산대에서도 할 수 있었던 건데 왜 헬기를 타고 가냐 이거죠. 보호자가 원하면은 헬기 타고 가면 되는 거냐 이거죠. 소방청 측은 의전 서열 등을 고려한 이송 등의 매뉴얼은 없다면서도 의료진이 요청할 경우 별도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 이르면 내일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재의결하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이탈자가 나오면 다시 표결을 시도해보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규명할 쌍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본회의 통과 직후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던 정부는 이르면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의결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이송 직후 용산 대통령실로 달려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정의당 등 야 3당과의 공동행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과 가족의 범죄 의혹 진상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거부권 행사 이후 진행될 재의결도 서두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시점까지 재의결을 미뤄 여당 탈락자들이 특검법에 찬성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의결 통과를 위해선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199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 20명 정도만 이탈하면 되는 겁니다. 쌍특검을 총선용 합법으로 규정해온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해 법안을 폐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점은 저희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오면은 바로 즉시 본회의가 있는 날 표결해야 된다는 게 우리. 법안 상정에 키를 진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인 만큼 재의결 시점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길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죠. 그런데 국방부가 바로 지난해까지 3차례나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사람을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새해 업무 첫날인 지난 2일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A씨를 임용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3년 반 동안 보좌관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장관은 자신을 보좌할 2급 1명, 3급 2명의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는데 이 가운데 3급 정책보좌관으로 A씨를 선발한 겁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A씨가 2008년과 2013년 지난해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도입 이후 공무원이 2회 음주운전을 하면 파면에서 강등, 3회 이상은 파면에서 해임 징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 A씨는 앞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2급 정책보좌관 자리에 추천됐지만 음주운전 이력 등을 이유로 인사검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장관이 신원조회만 거쳐 임명할 수 있는 3급 정책보좌관 자리로 채용해 일종의 우회 채용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부는 A씨의 국방 전문성과 오랜 경험이 장관 정책보좌 업무 수행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채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최종 의사 결정권자이자 최대 수혜자로 봤지만 송 전 대표 측은 영장 발부 과정에 변호인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4월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며 사건 수사를 본격화한 지 9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 보고 송 전 대표에게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당대표 당선을 위해 총 6,650만 원을 돈 봉투에 나눠 담아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외곽 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천여만 원을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유력 정치인이 비영리 공익법인 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 목적으로 악용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피의자들을 5-6번씩 소환해서 조사하고 이정근 같은 경우는 기소 중인데도 불러다 또 조사해서 추가 진술을 받고 마음대로 자신들의 유리한 진술을 계속 별건 수사 압박을 넣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특히 송 전 대표는 영장 심사 때 변호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형식 심사라고도 주장했는데 검찰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의 조치라고 재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걸로 의심되는 의원들과 일정 조율을 마치는 대로 차례대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광주를 찾아 5월 정신을 존경합니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적극 찬성합니다를 외치며 호남 민심 잡기에 총력을 쏟고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그야말로 폭탄이 터졌습니다. 지난달 미추홀구 애들은 욕을 입에 달고 다닌다고 해 논란을 일으켰던 인천시의회 허식 의장이 이번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고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한 신문 특집판을 시의원 40명 전원에게 돌린 겁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은 고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었다. 한 신문사가 최근 발행한 5.18 특집판의 머릿기사입니다. 이 신문은 5.18로만 40면 특집판을 만들어 북한이 계획하고 지휘한 작전이라든지 유공자가 조작됐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인천시의회 허식 의장이 지난 2일 이 신문을 시의회 의원 40명 전원에게 배포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의장이 비서실 직원을 해당 신문사에 보내 백부를 받아오게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5.18에 대한 폄훼로 읽힐 수 있는 신문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에 허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준 신문은 돌려받았습니다. 의도가 어쨌든 간에 뭐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 의장은 5.18에 대해 이런 보도도 있으니 의원들에게 참고하라고 배포한 것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허 의장은 최근 인천 미추홀구 초등생이 욕을 많이 한다는 발언으로 지난해 10월에는 공산주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차이를 학생들이 잘 몰라요. 분명히 공산주의를 교육을 시키고 있어야지. 그렇지 교육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허 의장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와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의 이 같은 막말은 혹시 이런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요? 처음으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전수조사해본 결과 상식 이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의회를 찾은 100명 가운데 15명은 이들로부터 부패나 갑질을 당했다고까지 했거든요. 다른 기관은 100명 가운데 2명도 안 되는데 말입니다. 이어서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회 부의장단이 지난 2021년 자치분권 기대회 챌린지에 동참하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 시행되면서 책임성과 투명성도 강화됐다며 자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지방의회 92개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보니 기대와 어긋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이는 지난달 28일 발표드린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점수인 80.5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종합청렴도는 설문조사 점수인 청렴체감도와 부패방지 노력 점수인 청렴노력도를 더한 값입니다. 권익위는 개별 점수 대신 등급을 만들어서 공개했는데 4등급과 5등급이 부패기관으로 평가받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4등급을 기록해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종합청렴도가 4등급 이하 지방의회는 28개로 나타났고 특히 경기도의회와 강원도의회 등 8개 지방의회는 5등급을 받아 평균을 크게 깎아먹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항목 중에서도 부패 경험률이 15.51%를 보였는데 2%도 안 되는 다른 공공기관을 압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들만의 뭔가 인프라가 구축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세종시에서 차량 39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까운 다리 두 곳에서 차량들이 미끄러진 건데 짙은 안개가 낀 데다 겨울철 도로 위에 살얼음이 오는 이른바 블랙 아이스 현상 때문에 사고가 더 커졌습니다. 이 사고를 수습하러 간 경찰도 사고를 당했을 정도입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개가 자욱한 다리 위에 심하게 부서진 차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견인차들이 나서 사고 차량을 옮기고 있습니다. 세종시 금빛 노을교에서 차량 27대가 추돌해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지 4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사고 차량을 치우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들 사고 나갖고 서 있더라고요. 손님들 타고 있었는데 같이 내려갖고 저 담 밖으로 넘어갔죠. 그러고 나서 있는데 이제 뒤로 와서. 700m 정도 떨어진 교량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12대가 엉켰고 9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수습에 나선 경찰차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짙은 안개에다 도로 위 살얼음, 블랙 아이스 현상까지 발생해 피해는 더 컸습니다. 살얼음이 낀 도로에서 차량 주행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험해봤습니다. 마른 도로에서 10m였던 제동거리가 49m로 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곡선 도로에서는 제동 장치를 밟아도 차선 밖으로 차가 밀려납니다. 결빙 구간의 경우 이제 마른 노면보다 이제 마찰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제 그에 따라 제동거리가 이제 크게 증가하게 되고요. 치사율도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결빙 구간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고 안전거리도 평소보다 3배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지난달 2차례나 스프레이 낙서 테러를 당한 서울 경복궁 담장이 드디어 오늘 가림막을 벗었습니다. 응급 복구 작업이 완료된 겁니다. 복구하는 8일간 든 비용만 1억 원 이상. 2차 작업도 해야 하는데 문화재청은 선처 없이 전액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숭례문의 공포부가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복구가 불가능해 가져온 이 목재들을 보면 당시에 처참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방화로 소실된 숭례문의 부재를 보관한 수장고에선 아직도 탄내가 납니다. 올해로 경력 55년 차인 석장은 당시 무려 4년간 복원에 매달리며 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가 남아 있었잖아요. 우리가 해체할 때 피부병이 걸린 사람이 몇 사람 생기고 저도 거의 한 1년 반 동안 피부병을 앓을 정도로. 삼전도비와 언양읍성 등도 스프레이 테러를 당했고 해인사와 경복궁 내에도 이름 등을 쓴 낙서가 있어 복원 작업을 했지만 훼손전과 같은 완전한 원형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80%가량 복구 작업을 마치고 공개한 경복궁 담장에도 빨간 물감이 미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낙서 제거를 위해 8일간 약 1억 원의 복구비가 쓰였고 234명이 투입됐는데 올봄 2차 작업을 시작하면 추가 비용도 예상됩니다. 문화재청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첫 사례로서 피의자들에게 비용 전액을 청구하고 미성년자라도 부모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작은 낙서도 문화재 훼손에 아주 심각한 유의를 준다는 걸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거기에 따른 여기 법률적인 조항. 순찰 횟수와 인력을 늘리고 자동 알람과 경고 방송을 하는 CCTV도 확대합니다. 3년 이상 유기징역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한 가운데 진정한 문화 강국을 위해선 국가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가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은영입니다. 최근 1년 동안 부모의 폭행과 의견 충돌 등의 이유로 가출한 적이 있는 청소년을 추산하면 17만 명에 달합니다. 무인 점퍼 같은 곳으로 들어가 한파에 얼어붙은 몸을 녹이곤 하는데 왜 청소년 쉼터로 가지 않는 걸까요? 10명 중 4명은 쉼터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추위를 피하려다 범죄에 노출되기까지 하는 거죠. 한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모님과 사사건건 의견 충돌을 빚었던 16살 A군은 5년 동안 10차례 넘게 가출했습니다. 거리를 전전하다 한파를 견디지 못해 식사와 간식, 차비를 지원하는 청소년 쉼터를 찾았습니다. 놀이터 이렇게 미끄럼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간 쪽에 걸쳐 앉아서 그래서 누워 자죠. 가출 청소년들은 무인 점포 같은 곳에서 잠시 몸을 녹이기도 합니다. 무인 카페, 그다음에 무인 편의점 그런 공간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일부는 잘 곳이나 음식을 제공해준다는 이른바 헬퍼를 찾기도 합니다. 제가 SNS에 가출했으니 도와달라고 직접 글을 올려봤습니다. 단 30분도 되지 않아 20개 가까이 메시지가 왔습니다. 스킨십을 해주면 재워주겠다며 성적 요구를 하거나 모델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줄 테니 사진을 찍어보내라는 황당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자칫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최소 10,000명 이상의 청소년이 가출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을 보호하고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대책도 겉돌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됩니다. 서울시는 청소년 쉼터 17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180여 명에 불과하고 쉼터를 몰라 실제 입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200명도 채 안 되는 입소 인원, TO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과 학대로 인한 가출이 50%에 달하는 만큼 쉼터 등 보호시설을 늘리고 학업과 자립을 지원하는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한여혜입니다. 마지막 전두환 추징금으로 여겨진 경기 오산시당 매도 금액을 놓고 벌어진 소송이 전씨 측 패소로 끝났습니다. 55억 원이 추가로 환수 절차를 밟게 된 건데 하지만 아직 867억 원이 남아있죠. 이 추징금의 환수는 요원해졌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고 전두환 씨 일가 소유로 추정된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입니다. 지난 2013년 검찰은 이곳 땅 95만 제곱미터가량을 전시 재산으로 보고 압류했습니다. 전시 처남 이창석 씨가 전시 차남 재용 씨에게 불법 증여한 걸로 의심됐기 때문입니다. 소유주는 이창석이 돼 있는데 신탁권자로 넘어갔죠. 그리고 또 반은 전재국 씨가 매매를 해가지고. 국세청은 지난 2017년 이 땅 중 일부를 공매 절차를 통해 55억 원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전씨 일가와 계약을 맺고 땅을 관리해온 교보자산신탁이 2019년 땅 매각 절차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전씨의 불법 재산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주고 구매한 땅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심과 2심 법원은 잇따라 해당 땅이 불법 재산이 맞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보자산신탁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30일 판결은 최종 확정됐고 55억 원은 국고 환수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55억 원까지 포함해 추징한 재산은 모두 1,337억 원, 아직 거두지 못한 추징금은 여전히 867억 원이 남았습니다. 전 씨가 이미 사망한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된 추징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추가 추징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Bad Fathers 사이트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공익성은 인정이 되지만 너무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건 사적 제재로 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홍조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배드 파더스라는 홈페이지에는 이혼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의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양육비 지급이 확인될 때까지 사진은 물론 이름과 주소 등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공개 대상자들의 반발이 거셌고 결국 사이트 운영자인 구본창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악의적인 표현도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임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상 정보가 너무 구체적이고 미필적이라고 해도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봐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한 점 등을 인정해 100만 원의 벌금형에 대한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무분별한 신상 공개는 악용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제재 수단이라며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구 대표는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벌금형을 각오하고라도 내 아이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냐 아니냐, 이제 양육자들의 선택에 맡겨진 것 같아요. 미지급자들에겐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한 4, 5년 정도 걸린다고 보거든요. 적시에 양육비를 지금 못 받아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한부모 가족 80%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일본 노토반도 강진이 발생한 지 나흘째로 구조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나면 생존율은 5%대로 뚝 떨어진다고 하지만 현장에선 아직도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8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비까지 내리면서 집안이 약해져 구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집 지붕에서 분주하게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잠시 후 무너진 잔해 속에서 80대 노인이 44시간 만에 구조됩니다. 일본 노토반도 강진으로 사망자가 최소 84명 발생한 가운데 연락이 끊긴 사람이 79명, 구조 대기 신고가 58건이나 돼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命を守る観点から重要な被災72時間が経過する本日夕刻まで現場の総力を挙げて一人でも多くの方の救命救助を目指してまいります。 강도가 덜했던 한신 대지진 때도 나흘째는 생존율이 5.4%로 현격히 떨어졌던 만큼 구조가 시급하지만 현장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やはりこの輪島は特に道路事情が非常に悪くてですね、支援物資の入りが遅いというのはいつもに比べると感じています。 오늘 오후에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폭우로 집안이 약해져 토사 붕괴 위험이 있다는 점도 구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とにかく寒くて、余震もすごいですし。 일본 정부는 자위대 인원을 2배로 늘린 데 이어 2,600명을 추가 투입해 구조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계속해서 일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네다 공항 여객기 사고에서 의문은 왜 항공기 2대가 동시에 활주로에 들어섰을까 하는 거였죠. 지금까지 관제탑은 활주로 앞까지만 가도록 지시를 했다고, 항공기 측은 활주로 진입을 허가받았다고 대처하고 있었는데 관제탑이 당시의 교신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활주로 옆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불에 탄 잘 여객기가 보입니다. 여객기와 충돌했던 해상보안청 항공기 역시 완전히 타버려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혀줄 관제탑과 사고기들의 교신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오후 5시 44분 56초, 관제사는 잘 여객기의 착륙 허가를 내립니다. 이후 15초 뒤 관제사는 해상보안청 항공기에게 이륙 전 대기 지점인 C5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해상보안청 항공기 기장은 곧바로 관제사의 지시를 복창합니다.
하지만 약 2분 뒤 두 비행기가 충돌하고 맙니다. 교도통신은 보안청 항공기에 대해 활주로에 진입하라는 허가가 없었다며 관제사의 지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やはりおっしゃった通りに今回のトラブルというのは管制官と海上保安庁のパイロット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その不具合があった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해상보안청 항공기 과실에 무게가 실리지만 정확한 원인은 일본 당국의 조사가 마무리돼야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これが自国変異の究明につながる一つの材料になると思いますが、細かい点については今の段階で私から申し上げることを。 하네다 공항은 운항을 재개했지만 사고 조사로 활주로 한 개가 폐쇄되면서 결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어려운 집안 사정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왔지만 취업은 안 됐고 그래서 부모 몰래 배달 일을 시작했는데 일주일도 채 안 돼서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간 안에 배달을 마쳐야 했거든요. 경기 침체로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는 중국 청년 이야기입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거리에서 노란 유니폼을 입은 배달원과 파란 옷을 입은 아파트 경비원이 말다툼을 벌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경비원이 배달원을 흉기로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했고 결국 배달원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案发后，赵某被公安民警当场抓获，李某送医经抢救无效死亡。 사망한 32살 리 씨는 호주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지난 6년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에 리 씨는 결국 배달 일에 나섰다 엿새 만에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겁니다. 배달원을 죽음으로 내몬 직접적인 이유는 배달 시간을 줄이라는 배달업체의 압박과 단지 내 배달원의 출입을 막은 아파트 규정 때문. 하지만 그 이면엔 최악의 취업난이 있습니다. 경제 부진 속의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6월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급기야 중국 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는 아예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취업의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면서 중국 청년들이 활로를 찾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이란의 국민 영웅 솔레이마니 사령관 추모식에서 2차례 폭발 테러가 발생해 100명 가까이가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란은 이스라엘을 배후로 의심하고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송정 기자입니다. 펑 하는 폭발음에 놀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갑니다. 구급차가 출동하고 바닥에는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오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820km 떨어진 케르만시 순교자 묘역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10분 간격으로 2차례 일어났습니다. ساعت 3 بعد از ظهر اولین انفجار اتفاق میفته و وقتی که مردم دیگه و سایر زائرین میان به کمک کسانی که دچار مصدومیت شده بودند و جمع میشن انفجار دوم اتفاق میفته. 이곳은 미군 공격으로 숨진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의 사주기 추모식 근처입니다. 현지 언론은 애초 사망자 숫자를 103명으로 전했다가 최소 95명으로 정정했습니다. 부상자는 210명이 넘습니다. یه لحظه دیدم یه چیزی تو کمرم سوخته اومدم حرکت کنم دیدم پام نمیتونم تکون بدم. 배후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이란은 이스라엘을 의심하며 보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در مقابل این جنایت هولناک هزینه سختی خواهیم داد. 이스라엘은 공식 언급을 자제한 채 동맹국에는 배후설을 부인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We have no indication at this time at all that Israel was involved in any way whatsoever. 공교롭게도 하루 전 하마스 수뇌부가 이스라엘 추정 공습으로 피살되면서 중동 지역의 확전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고 주말 생활을 즐기고 싶어도 집이 2채가 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까 망설이는 분들 있으시죠.
정부가 인구가 줄어드는 시골에 이른바 세컨하우스를 사면 집이 따로 있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지원 등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을 이승훈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강화구는 서울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인데도 한때 10만 명이 넘었던 인구가 지금은 6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심지에도 빈집이 즐비합니다. 강화군에서는 신축 아파트와 빌라에서 공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컨드 하우스를 두고 전원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라도 늘면 그나마 어려움이 덜어지겠지만 문제는 서울집 세금입니다. 기자 같은 건 분양이 안 되죠. 기존 아파트 짓는 것 중에서 지금 일부 나온 것도. 지방 소멸을 막고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사면 양도소득세 등 세금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기로 한 겁니다. 대상 지역은 대략 80곳으로 지방은 물론 수도권도 일부 포함될 전망입니다. 정부 출범 시부터 규제 개혁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입니다. 서민 지원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는 20만 원씩 전기료를 깎아주고 은행들의 상생금융으로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지원이 되거나 하면 운영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정부는 이런 지원을 통해 활력 있는 민생 경제를 만들고 이권 카르텔이나 기득권의 횡포를 막아 혁신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공개된 올해 경제 정책 방향 뉴스 추적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경제부 고정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아질 거라고 하는데 사실 그래도 체감하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네, 정부는 지난해 3%대였던 물가가 올해 2%대로 떨어지고 성장률도 1%대에서 2%대로 오른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나아질 것으로 본 건데요. 이 수출이나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겠지만 서민들의 체감 경기에 영향을 주는 고물가와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네. 정부가 이 부분에 정책 역량을 쏟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책을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네. 지난해 공공요금도 그렇고 과일값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정부는 올해도 2,400억 원을 투입해서 농축수산물 가격을 좀 낮출 예정이고요. 바나나와 오렌지 같은 수입 과일에 대해서도 관세를 지원해서 가격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지난해 관련 지표를 그런데 보면 사과 같은 국산 과일이 먹기 어려웠던 거라 이 전체적인 과일 물가를 잡는 데 정부가 힘을 쓰려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네. 지난해 물가에 큰 영향을 준 요인인 공공요금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일단 상반기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생계비 부담을 덜어줄 만한 대책은 나온 게 있어요? 네. 먼저 물가와 연동되는 대학 등록금은 많은 대학이 이미 올리고 있거나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됩니다. 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지난해 70만 명을 넘은 현실에 맞춰서 이 정부는 체납해도 혜택을 주는 기준을 이 연소득 336만 원 미만, 재산 450만 원 미만으로 낮춘 상태입니다. 출산율과 고령화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네, 이 지난해 태어난 자녀가 있고 연소득 1억 3천만 원 미만 가구가 9억 원 이하 집을 산다면 3.3% 이내의 싼 이자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자녀가 있으면 한 명당 0.1%포인트씩 더 깎인다고 보고요. 또 신생아 가구는 전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면 전세 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빌릴 수 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가구, 입양을 한 가구 모두 대상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문턱도 정부는 낮췄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월소득이 213만 원 이하, 부부는 34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혼자 사는 어르신은 1만 원 정도 오른 최대 33만 5천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은 대상자를 14만 명 늘리고 수당도 6년 만에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 업무 보고가 형식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생 경제를 주제로 해서 형식이 좀 새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소개를 해드리면
통상은 각 부처가 돌아가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이었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벗어나 시민의 직접 참여 토론이 더해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속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제부 고정숙 기자와 뉴스적 함께했습니다. 나 혼자 산다는 말, 이젠 어쩌다 볼 수 있는 예능이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10명 중 4명은 혼자 살고 있거든요. 혼자 사는 1인 세대가 천만에 근접하면서 생활 양식도 당연히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거주하던 30대 대학원생은 최근 학업을 이유로 서울 자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본가랑 학교랑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제 통학 시간이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고 그러면 또 학업에도 지장이 있으니까 학교랑 가까운 거리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학업 목적뿐만 아니라 미혼 싱글과 독거 노인도 늘어나면서 1인 세대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민등록상 전체 세대 중 1인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달했습니다. 통계청이 추산한 지난해 1인 가구 34%와 비교하면 약 8% 높은 수치입니다. 생계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가구와 달리 세대의 경우 주소지만 달라도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1인은 3인 가구지만 자녀가 자취 중이라면 별도의 1인 세대로 집계됩니다. 진짜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세대수가 더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해 1인 세대수는 994만으로 한 해 전보다 21만이나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안에 1인 세대가 1000만을 돌파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 패턴도 1인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혼코노미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도시락이나 밀키트 같은 간편식 출시가 늘어나는 한편 소형 가전이나 OTT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소비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거에 관련된 시장도 커지고 있어요. 소비 형태도 달라지는데 거기에 맞게끔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청년과 노인층 위주로 1인 세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의식주 전반의 변화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남양유업 경영권을 놓고 홍원식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코와 벌인 법적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창업 후 이어져온 오너 경영 체제도 6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2021년 유제품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 효과 광고 논란으로 경영권을 포기한 홍원식 회장.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자 저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일가 지분 53%를 사모펀드 한앤코에 넘기기로 했지만 석 달 만에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해지 사유로 홍 회장 부부의 임원진 예우가 보장되지 않았고 계열사 매각을 제외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내세웠습니다. 한앤코는 즉각 반발하며 소송에 나섰고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며 단숨에 남양유업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남양유업은 고 홍두영 창업주가 1964년 남양 홍씨의 본관을 따 설립한 기업입니다. 1967년 우리나라 첫 조제분유를 만들었고 1991년 출시 이후 32억 병이 넘게 팔린 불가리스 등 수많은 히트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 대리점 갑질 등의 논란이 겹치며 내리막길을 걸었고 불가리스 허위 광고로 촉발된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60년 오너 경영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한앤코는 기존 남양유업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영 정상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도심 혼잡을 막기 위한 혼잡 통행료는 해외에선 다 도심에 들어갈 때만 냅니다. 하지만 우린 아니죠. 서울 남산터널은 도심으로 들어가든 나가든 다 2,000원씩 통행료로 내야 했으니까요. 그 돈은 그동안 다 어디에 썼을까요? 서울시가 27년 만에 그 정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혼잡 통행료의 취지 그대로 도심에 들어갈 때만 내는 것으로요. 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0년 서울 남산을 뚫어 만든 남산 1호 터널은 강남에서 시청과 광화문 같은 강북 도심을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남산터널로 자동차는 몰렸고 그만큼 교통 혼잡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996년부터 서울시는 혼잡세 개념으로 지나는 차마다 통행료 2,000원을 받았습니다. 오는 15일 도입 27년 만에 통행료가 일부 사라집니다. 같은 터널이지만 이쪽 북쪽 도심 방향은 2,000원의 통행료를, 반대편인 남쪽 외곽 방향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사상 처음 시행한 사회 정책 실험이 근거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강남 방향으로 가는 차량만 먼저 면제해봤더니 도심은 평소와 비슷한 혼잡도를 보였습니다. 다음 달엔 양방향 모두 면제를 해봤더니 을지로와 소국로 등 도심 통행량이 13% 늘었습니다. 공짜라고 차가 더 몰렸다는 뜻입니다. 정책 시험을 한 결과 도심 방향만 징수할 때는 인근 도로나 남산 터널 자체에 대한 교통량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서울시가 걷어들이는 통행료는 1년에 150억 원, 27년 동안 3,300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이 돈을 교통정책에 모두 사용했다고 대답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카카오톡이 이제 1위 자리를 넘겨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만년 2위였던 유튜브의 이용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 그 뒤에는 1분도 되지 않는 일명 쇼츠, 짧은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어떤 앱을 가장 많이 쓰나요? 저는 카카오톡 가장 많이 씁니다. 유튜브로 영상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통계로 봐도 국내에선 카카오톡과 유튜브가 가장 이용량이 많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1, 2위 간 격차입니다. 한때 144만 명이었던 격차가 1년 만에 불과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유튜브의 무서운 추격은 기존 동영상 서비스에 더해 1분 미만의 짧은 동영상 서비스를 추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은 물론이고 네이버 등 국내 포털사도 짧은 동영상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영화나 공연, 뉴스 등에서 하이라이트를 짜깁기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창작자가 직접 의도를 담아 촬영하거나 편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호소력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눈에 띄지 않으면 곤란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자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짧은 동영상의 유통이 늘어날수록 부작용 역시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연결 알고리즘 때문에 끊임없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탐닉 현상 같은 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못하게 되는. 짧은 동영상 플랫폼이 대중화되면서 짧은 시간에 눈길을 사로잡으려는 자극적인 소재,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시청 등에 대한 감독도 중요한 과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태영건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태영 측에 내일까지 애초 약속대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1,549억 원 전체를 태영건설에 지원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산은은 이런 조치가 없으면 워크아웃 개시가 불가능하다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태영의 자구 계획은 오너 일가의 자구 계획이고 자기 뼈가 아니라 남의 뼈를 깎는 방안이라며 주말까지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겨울엔 한파나 폭설 때문에 야외에서 운동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날씨란 장애물이 스포츠를 향한 열정까지 막을 순 없겠죠. 박규원 기자가 추위도 녹이는 후끈한 실내 스포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클라이머들이 꼼꼼히 장애물을 짚어가며 경로를 탐색하고 다람쥐처럼 암벽을 향해 몸을 던지기도 합니다. 몇 번을 떨어져도 포기하지 않는 클라이머들의 열기로 실내 암벽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추울 때도 할 수 있고 비 올 때도 할 수 있고 실내라서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게 좀 매력인 것 같아요. 이처럼 추운 날씨에도 즐길 수 있는 실내 운동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올림픽 효자 종목으로 이름을 알린 양궁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림픽으로 양궁이 대중화되면서 이제는 이렇게 실내에서도 양궁을 배우고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지인들과 3-3-5 모여 내기를 하고 레슨생이 많아지며 최근엔 어린이반도 생겼습니다.
제 성격도 좀 맞고 계속 잘 맞으면 재밌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해소돼가지고 360점 맞아본 거? 파리올림픽이 열리는 갑신년 새해. 살을 내는 듯한 영하 날씨도 스포츠 팬들의 열정을 막지 못합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내일은 날이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높을 텐데요. 밤부터 찬바람이 강해집니다. 주말인 일요일에는 낮 기온마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호남, 대구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으로는 초속 2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내일 출근길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적겠지만 도로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영상권으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2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부산이 13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5, 6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